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서민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근 양동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강원 양구에 이어서 경북 영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200km 떨어진 지역이라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삼겹살도 다시 한번 금겹살이 되지 않을까 소비자들 답답한 마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의 돼지 농장의 이동을 제한하고요.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추석을 3주 앞두고 걱정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도에서는 개미의 공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불개미보다 더 강한, 이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랑 미친 개미떼, 생태계 파괴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해외 농업 소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나 대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식량 공급량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대두 수확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각국의 이상기후 때문에 줄어들었었던 세계 식량 공급이 좀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판벨트,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에는 농업지를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작황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 지역을 강타한 이상 폭염 그리고 가뭄이 작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요. 미국은 옥수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이고 대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합니다.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이 가뭄 때문에 파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지역의 작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계 곡물 공급 상황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유럽이 날씨가 가뭄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미국도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수확량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전역도 요즘에 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수확량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확량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미국 농무부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농무부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옥수수 생산량을 36만 4천여 톤, 대두는 12만 3천여 톤으로 각각 예상했는데요. 옥수수는 전년보다 1만 9천여 톤이 감소한 규모고요. 대두는 그래도 역대 최대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대두가 늘어나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홍수 때문에 농부들이 대두와 같은 작물로 전환했고, 바꿨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농부들이 이제 작물을 바꾼 겁니다. 대두를 재배할 때 쓰는 비료량이 옥수수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만 쓰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올 봄에 있었던 이 과도한 강우 때문에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파종이 지연된 탓에 다음번 수확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두려운 현실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소고기 가격은 내리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고물가 속에서 소고기 가격만 내려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미국 소고기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얘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 폭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1% 정도 떨어지면서 작년 6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꽃등심? 맛있죠. 네. 꽃등심, 등심 같은 이런 부위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0%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 양지머리는 양지. 18%. 이건 국 끓이면 맛있는데. 국거리로 참 좋죠, 양지. 맞습니다. 18% 떨어졌습니다. 18%? 네. 미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갑자기 안 먹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렸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 먹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요. 네. 40년 만에 미국을 덮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에다가 운송 비용,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식료품 가격 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육류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러자 이 높은 식료품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비싼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대체 식품을 찾으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도 돼지나 닭보다는 소가 좀 비쌌던 축에 속했었나 봐요. 네, 물론 우리나라보다 싸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고기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 소고기 공급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류 인프라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다가 점차 방역이 완화되자 각종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공급난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공급이 좀 증가한 것 이런 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관계자는 더 높은 임금도 제시하고 다양한 복리 후생을 통해서 직원 채용을 늘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또 일부 지역은 극심한 폭염, 가뭄 때문에 소를 키우는 데 드는 사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또 목장주들이 소를 도축장에 좀 빨리 팔아 넘기는 겁니다. 네. 계속 키우면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미리 도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 공급 증가가 된 거다라는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에 소의 사료가 되는 건조 가격이 작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고기 가격 하락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먹어볼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저도 그렇거든요. 떨어졌어. 꼭 그런데 그 소식 듣고 마트 가잖아요.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내가 사러 갈 때는 가격이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좀 더 먹어볼까라는 사람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증가한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증가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이 법안에 농업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네요. 네, 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 지원이 많았는데요. 거기 네. 봤더니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이 법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농민, 농장주, 임시 소유자가 토지를 관리하고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식량 안보 등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법안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서 좋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내는 공과금도 앞으로 좀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 농무부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5조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환경 보존 기술 지원, 지역 보존 파트너십, 농업 보존 프로그램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미 농무부는 농업 경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넘게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융자를 통한 대출도 다시 이제 갱신해주고 이자 경감 이런 식으로 농민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국 농민연맹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전역의 농부 농장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농민들 위해서 재정 지원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사항이고 또 농부들이 앞으로 몇 년간 자신들의 토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제가 또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네. 좋아하는 분들이 좀 민감해질 만한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이 브라질인데 올해 커피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 웬일입니까? 커피 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커피 값이 싸지는 비싸요. 않습니다. 네, 거의 밥값이 요즘 워낙 많이 올라서 밥값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싼데요. 네. 이 브라질 커피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소비자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커피 선물 가격이 이미 최고치를 몇 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올해 작황이 예상보다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커피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보통 2년 주기로 짝수에 해당하는 년에 수확량이 많은 브라질 커피 특성상 올해 수확량이 적을 경우에 커피 가격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하는데요. 올해 2022년이니까. 네. 이 브라질의 커피 작황이 나쁜 것은 작년에 가뭄, 서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롬비아도 커피를 많이 생산한 지역인데 네. 이 지역도 악천후 때문에 커피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아라비카 품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품종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네,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아라비카가 70%, 로부스타가 30%, 리베리카는 굉장히 진짜 소량이네요. 네, 소량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은 세계 커피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동부, 아시아, 남미 일대에서 생산이 되고 이제 대부분 뭐 거의 70%니까 거의 대부분의 커피는 아라비카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주로 원두로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이고,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먹는 그런 네, 원두 맞아요. 커피. 그리고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그렇죠. 커피로 많이 네. 쓰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 전체 아라비카 생산량의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많이 생산하네요. 네, 여기서 뭐가 좀 적어진다 그러면 이제 네.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이 브라질의 부진한 커피 작황 외에도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커피 수요 증가, 또 인플레이션도 커피 가격을 올리는 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 교란 역시 커피값 상승에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은 2020년 파운드당 1달러였는데요. 올해 2에서 2.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저 가격 오르면 둥글레로 바꾸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드시죠? 그렇구나. 둥글레로 가겠습니다. 맛이 좀 다르긴 하죠. 맞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인도에서 개미가 가축을 공격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개미길래? 진짜 영어 이름이 네. 옐로우 크레이지 엔트입니다. 노란 미친 개미. 네. 진짜 미친 개미인가 봐요. 네, 학명은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노랑 미친 개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인도 타밀나두주 마을 7곳에서 이 개미가 나타나는데 가축대를 무작위로 공격을 하고요.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번식력, 면역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불개미 뭐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해서 생태 파괴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 물론 물리긴 합니다만 네. 주로 이렇게 가축이나 농작물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데 아예 이걸 초토화시키고요. 전자제품도 갉아먹어서 얘네 왜 고장을 이래요? 정말 미친 개미인가 봐요.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크기는 작아요. 네. 3에서 3mm. 정말 작네요. 네, 색은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요. 네. 노란색과 갈색 중간 정도 색깔입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서도 노랑 미친 개미를 세계 최악의 침입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숲 인근에서 소를 키우던 한 목축업자는 개미들의 습격 때문에 정착지를 아예 포기했다고 하고요. 염소를 키우던 농부 역시 개미들 들끓어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물론이고요. 뭐 뱀, 토끼 같은 야생 동물도 공격을 해서 이런 동물들도 어이구, 죽는다고 합니다. 무섭다. 네, 이 개미떼가 출몰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기온 상승 이것 역시 원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목하는 곤충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발견된 적이 있어요? 2019년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화물 나무 네. 포장지에서 이 노랑 미친 개미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사업장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발견 장소 주변을 완전히 폐쇄했고요. 포획 트랩을 75개 설치했습니다. 네. 주로 원래 살던 곳은 서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에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에 이 노랑 미친 개미가 상륙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섬에 살고 있었던 토종 동물인 이 붉은 개 2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먹어치운 겁니다. 개미가 네. 개 2천만 마리를 먹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때 생태계가 완전히 교란이 됐고요. 네. 이 노랑 미친 개미는 산성 성분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동물들의 눈에 투입돼서 실명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사체를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노랑 미친 개미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당국이 개입을 하긴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었는데요. 이에 어제 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이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이 출근길 문담을 통해서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어제도 치솟았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월요일 종가보다 5.7원이나 오른 달러당 134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1340원대를 넘어섰는데요.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통화 긴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데다가 또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이 달러 강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9포인트 내린 2449.93으로 개장을 했으나 장중에 더 밀려나서요. 결국 2435.3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월요일 오후 이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알려졌고 이 세 모녀는 유서를 통해서 이 슬픈 가족사를 적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유서에 따르면 이들은 역시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 독촉 때문에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전입신고만 되었다면 이 조금이라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터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모녀처럼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정부 조사에 따르면 7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48만 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제도를 알지만 떨어질 것 같다. 이 제도를 모른다. 이 신청 과정이 번거롭다라는 것이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네. 기초수급을 신청하려면 8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이 2차례 넘는 현장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즉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또 학력이 낮고 이 장기간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수급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대학생이 생활고를 호소하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군요. 네, 보육원에서 성장해서 금전 고민을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고인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5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바닥에서 발견됐는데요. 학교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고인은 지난 18일 오후 4시 건물 옥상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올해 초 보육원을 나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약 7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이미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금전 고민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방학을 맞아 동급생 대부분이 집에 가면서 사고 당일 기숙사 방에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는 4시간 정도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1시간여 동안 이 김혜경 씨의 조서 검토, 날인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혜경 씨는 이 자신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식사를 했는데 이 자신의 식사비는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하게 냈고 나머지 비용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 전혀 몰랐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낸 법원에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신군부처럼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대표직 사퇴를 회유받았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에 대한 이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하자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을 한 사례는 없다라면서 과거에도 다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정부 때 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는 게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6월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 원산복귀 등을 요구하며 또 조선소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바 있는데요. 네. 이 파업이 51일간 이어진 끝에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사는 협상을 하면서 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의 검토 끝에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이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측 입장입니다. 네. 회사 이사회에 보고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대우조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손실액 8천억 원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만 이 손배 가압류 역사상 개별 노동자에게 청구되는 가장 큰 액수이기도 합니다. 500억, 네. 이에 하청노조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 8천억이나 500억 원이나 이 하청 노동자들에겐 같은 금액이다라면서 너무 잔인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청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폐합업체 조합원의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258명이었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깝고 지난주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주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휴일 영향이 줄어든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3만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이기는 합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67명이 줄어서 487명으로 나왔고요. 사망자는 5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의 규모가 이번 주나 다음 주 감소세로 전환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2, 3주 정도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있습니다. 한편 올가을 다시 코로나가 번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이 새로운 백신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초기 오미크론을 잡는 백신에 이어서 그 하위 변이를 막는 새 백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월 그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 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가 우리 동해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등 전술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러시아 폭격기들은 카디제 진입 이후 10분에서 20분간 머물다가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진입 시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랬군요.
층간소음 기준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더 강화가 됐나요? 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네. 이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은 38에서 34로 이 4데시벨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데시벨은 아이가 뛰거나 또 성인이 쿵쿵 걷는 수준인데요. 네. 또한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이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가 돼서요.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그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층간소음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해서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이 개정안은 2024년까지 지금처럼 5데시벨을 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데시벨만 더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만 건축 기준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 층간소음 기준만 높이면 오히려 주민 간의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이 가해자가 된 주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랬군요. 심정지 환자를 구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다고요? 네, 최근 봉황대기 고교 야구 대회가 한창인데요. 네.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침착한 이루 수비와 빠른 발을 가진 이 주루 플레이가 좋은 이 서울 성남고 2학년 공도혁 선수인데요. 네. 방학이었던 지난달 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공도혁 선수는 이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목격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교과 과정으로 심폐소생술을 배운 덕에 주저함이 없었고요. 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무려 20분을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침착한 초기 대응으로 사고자는 다행히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자 가족분은 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눈물을 그렁거리는 학생이 있었다라며 이 병원에서도 기적이고 천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라고 다시 한번 공도혁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 학교는 공도혁 선수에게 선행상을 수여했고요. 이 관할 소방서는 하트세이버 인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성남고 2학년 공도혁 선수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네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때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플랫폼이 이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플랫폼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물가 상승에 이 배달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나오게 되는 한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그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6.3%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미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이 8.5%였고요. 근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오히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왜 우리나라는 그 외식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혹시 그 뒤에 숨어 있는 배달 수수료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배달 수수료가 뭐 최고 한 뭐 27% 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달 수수료의 원인인 그 배달 수수료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랫폼 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배달 수수료가 얼만큼 올랐는지 뭐 김밥 한 줄 샀을 때 배달비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그 김밥 한 줄은 뭐 잘 안 배달을 해주니까 안 해주죠. 두 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 원어치 기준으로 합시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제 10,000원어치 김밥, 그냥 김밥 한 두 줄, 한 5,000원짜리 두 줄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실제 김밥은 10,000원인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제는 배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곳을 들렸다가 오는 배달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많이 시키는 방식이 한 방에 식당, 그죠? 한 곳에 오는 이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10,000원짜리 김밥을 시킬 때 보통 평균적으로 14,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배달비를 4,000원을 40%를 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달비가 4,000원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내는 건 4,000원인데 네. 그 뒤에서 식당에서 2,000원을 더 부담을 하십니다. 그거 몰랐는데요? 식당도 돼요? 배달비?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배달비는 6,000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식당에서는 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앱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앱 수수료가 6.8%니까 680원을 더 내요. 그럼 그렇게 치면 680원 내게 되면 실제로 식당에서 그 10,000원짜리 김밥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이 7,32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비를 소비자가 4,000원 내고 식당이 2,000원 내니까 그리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배달 앱에서 가져가는 돈이 6,68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0,000원짜리 김밥을 팔아서 우리가 말하는 전체 순수익도 아니고 매출 자체가 오히려 그 김밥집에서는 7,320원을 가져가는데 배달앱에서는 수수료 연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6,680원을 가져가고 배달비 6,000원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4,000원은 소비자에게 그리고 2,000원은 실제 식당 주인에게 가져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네네네네.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말 점심 시간에 배달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3월에 한 플랫폼에서 2,000원 내는 것이 지난달에 3,000원을 50%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2,000원이었던 배민의 단건 배달비도 3,770원 89% 이제 평균적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값을 내야 되는 돈이 이만큼 더 늘어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배달 이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우리 김덕진 소장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알뜰하신 분들은요. 배달 안 하고 이제 제가 그냥 그 가게에 가서 가져갈게요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앱으로 주문할 때. 근데 제가 정말 좀 당황스러운 게 요렇게 이제 가서 내가 포장을 직접 하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수수료를 붙이겠다라고 지금 플랫폼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수수료를 붙이더라도 이건 이제 소비자에게 붙이기보다는 아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분들한테 붙일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제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 더 이제 이거 안 됐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논란 중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포장을 가지고 이제 포장하는 서비스 자체가 원래 처음에 생긴 게 지난해 8월이에요. 네. 지난해 8월에 이 서비스가 생겼을 때 이야기했었던 게 그 이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배민이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수수료가 0원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걸 만든 이유가 배민에서 얘기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식당 영업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제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안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달비도 아낄 수 있고 이제 포장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유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플랫폼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포장을 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예를 들면 덤을 주거나 할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포장에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예를 들면은 소비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식당 점주분들한테 간다고 하면 식당 점주분들 입장에서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포장 안 하려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아니면 포장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할인을 해줄 수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뭔가 덤을 더 못 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데 왜 어느 순간부터 포장을 해갈 때 할인을 안 해주지? 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식당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난 다른 곳을 선택할래라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주던 어떤 할인이든 아니면 덤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포장 주문 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원래의 이 포장 주문 자체가 생기게 된 이유를 그때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배달해주시는 라이더분들을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한 전쟁 중이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사람들보다 이제 라이더들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배달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 플랫폼에서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이 포장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포장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라이더분들이 예전처럼 정말 전쟁처럼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그 상황에서 이거에서 다시 이 포장 부분도 수수료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커지고 있어서 배달 플랫폼 업계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배달 앱을 나 안 쓸래 이러면서 그냥 삭제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월간 이용자 수나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모바일 인덱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게 돼요. 2022년 3월보다 4월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2022년 4월 배달앱 3사의 사용자 수 MAU를 보게 되면 3,321만 6,220명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전월,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비해서 5.96% 정도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2022년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달보다 또 3.38% 떨어졌고, 또 6월에도 또 0.8% 이상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맡기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거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를 들면은 기업 상황에서 아니면 민간 상황에서 이게 자율적으로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오히려 최근에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플랫폼,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뉴욕시인데요. 실제로 음식 배달 앱에 대해서 수수료 자체에 대한 최고 20%로 이것을 묶어두는 법안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김밥 사면은 20% 이상 수수료를 못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도어대시든 그 나라의 배달 플랫폼 회사가 뉴욕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잡음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나설 정도로 실제로 지금 플랫폼의 힘들이 대단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서로 좋으려고 만든 서비스인데 서로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달 앱들은 더 이상 이제 치킨 게임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홍보비나 라이더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결국엔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배달 앱이나 이런 걸 지혜롭게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나오더라도 조금 강력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모두 다 한 발 정도는 뒤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463번님이 참깨를 베어서 비닐하우스에 널어뒀는데 개미들이 달려들어 참깨를 물어가니 어쩌면 좋을까요? 개미들이 하나둘 물어나르는 참깨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봄철 가뭄에 참깨 살려내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저희 그 씨앗도서관 관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5386번님, 옥탑 자취방에 모기가 들어왔어요. 정말 처서가 지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모기입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기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8463번님과 5386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승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